안녕하세요. 위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작가 공간에서 작가분들 모시고 인터뷰 나누고 있어요. 오늘 세 번째 작가분 모셨는데요. 저희 인사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덕이고요. 녹음을 위해서 3번 얘기하니까 참 묘하네요. 비키디입니다. 얼른 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래림 받은 작가 이은영입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아나운서 앞에 출신이세요? 글내림 받은 작가. 네. 와, 앞에 붙는 그 수식어가 뭔가 느낌을 팍 주네요. 네, 그 이야기는 뒤에 자연스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와. 말씀하시는 게 네. 딱 이 마이크 잡고 있으셔야 될 톤이시고 발음이고 네, 발성이 완전히 그러세요. 네, 방송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연극을 조금 했었어요, 연기를.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발성이 다르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연극도 하셨고, 네. 좀 전에 제가 사전 인터뷰 잠깐 했는데 패션도 하셨고, 네. 골프도 취미로 갖고 계시고, 네. 부러워하는 거 다 하셨네요. 네, 제 모토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자. 와, 그러시구나. 그러면 어느 얘기부터 해야 되나? 연극 얘기 잠깐 하고 갈까요? 연극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원래 그러니까 연기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공연 같은 거를 자주 보러 다녀요. 네. 근데 한 번은 명동예술극장에서 이렇게 앞자리에서 보고 있는데 내가 저 무대 위에 올라가면은 더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근데 마침 거기에서 이제 일반인들을 상대로 연극 오디션을 받고 그래서 한 3차까지인가? 이제 면접을 보고 네. 네, 붙은 거예요. 어머나. 근데 한 번에. 네, 그때 당시 근데 네. 지금은 국민 여배우가 된 김태리 네. 분이랑 같이 했었어요. 진짜요? 네, 거기서 이제 만났었거든요. 오. 그래서 여러 명이 한 몇 달 동안 이제 훈련을 하고 거기서 공연을 올렸었죠. 와. 네. 그렇게 공연의 세계를 한번 맛을 보면은 그게 너무 매력적이라고 하던데. 네, 맞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느 정도나 그 활동을 하셨나요? 그게 끝입니다. 신기한데? 좀 더 이어갔을 법한데? 어떻게 거기서 끝내셨어요? 왜냐면 네. 제가 이제 글을 그 전부터 이제 쓰는 과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꿈은 아니었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네, 그런 거죠. 야,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했는데 한 번에 그 인터뷰에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불공평한 진짜 너무 대단하신데? 그때 글만 내린 게 아니고 하늘에서 네. 뭔가 할 수 있는 건 다 내려주셨나 봐요, 재능을. 네, 전생에 제가 좀 나라로 구한 것 같아요. 와, 부럽다. 진짜 부럽네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패션은 어떻게 그 연극이랑 오버랩이 되는 건가요? 훨씬 전부터 패션을 하신 건가요? 이미 훨씬 전부터 저는 네. 어렸을 때 꿈이 패션 디자이너였어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네. 그래서 이제 대학도 패션 디자인 과만 이제 집어넣었었고 네네. 붙었고 네. 그래서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일본까지 유학을 갔다 와서 네. 바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서. 바로요? 회사를 네. 다니신 게 아니고 회사도 다니다가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제 사업을 한 거죠. 근데 제 성격에는 회사보다는 제가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는 좀 주도적인 성격이라서 네. 제가 사업하는 게 좀 더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정말 재밌게 한 8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회사를 사장님 포스가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 보통 무언가 새로 시작하면 두려워하거나 그런 게 있을 법한데 전혀 그런 게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제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계속 새롭게 도전을 하고 실패하고 다시 또 성공하는 과정 중에 네.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네.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잘하고 싶어서? 맞아요. 실패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실패하는 게 두려운 이유가 난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처음부터 넘어지지 않고 걸은 사람 없고요. 자전거 탈 때도 다 마찬가지고. 근데 누구나 다 처음에는 다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나아가는 건데 우리는 그냥 빨리 성공하려고 해서 도전을 못 하는 건데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 생각을 달리하면서 어차피 처음이니까 서툴어 이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이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깨달음은 언제 얻으신 거예요?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번에 얻은 건 아니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꿈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좀 영리했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걸 그렇게 빨리 깨닫다니 이게 놀라운데요. 자신감이야. 이 편안하게 이렇게 툭툭 던지실 수 있는 거는 이거 일반적이지 않으신 거야. 진짜 지금 스피치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 뭔가 재밌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네, 너무 네. 재밌어요. 흥미진진. 오늘 네. 안 끝나면 또 하시면 되니까 아, 좋아요. 편안하게. 네. 네. 제가 유치원 때 계기가 있었는데 네. 제가 꿈이 원래 화가였어요. 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왜 자기가 뭘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게 되게 뚜렷한 아이들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런 아이였어요. 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되게 강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 꿈이 화가야. 화가가 될래? 그랬더니 갑자기 엄마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화가는 가난한데?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난이 사실 7살짜리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요. 근데 그때 뭐가 내가 잘못됐다라고 느낀 게 엄마가 뭔가 실망하는 것? 아, 맞아요. 네. 그게 내가 내 꿈이 잘못됐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쵸. 7살 나이에. 그래서 내가 엄마 그러면은 돈 많이 버는 직업은 뭐야? 그랬더니 엄마가 그건 의학 박사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의학 박사라고 못 듣고 뭔지 모르니까 의학 박사로 들었어요. 근데 이제 어린이 그 유치원 장기 자랑을 할 때 너는 자라서 무엇이 될 거냐라는 질문을 이제 반 아이들이 해요. 네. 그러면 앞에 나가서 자기 꿈을 말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의학 박사가 될 거라고 그렇게 크게 말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초등학교에 갔고 그때 친구들끼리 앙케이트 노트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 이제 장래 희망을 쓰는데 그때는 어른들의 시선이 일체 없었고 네. 우리들끼리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자기의 욕망을 쓸 수 있는 노트가 생긴 거예요. 네네. 그때 디자이너라는 거를 썼고 그리고 이제 남들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서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전에 그렇게 확고하게 마음을 다잡은 이유가 나는 의학 박사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엄마가 흡족했으니까. 네. 근데 의학 박사가 될 거야 해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는데 그 다음 남자아이가 나왔는데 대통령이 될 거야 하는 거예요. 오. 근데 막 반응이 나보다 더 뜨거운 거야. 이거 뭔가 잘못됐다 또. 그래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대통령이 안 되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자. 이렇게 계속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세상에.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딱 이렇게 대단하시네. 뭔가 박수 결론을- 소리로 이 감지할 수 있는 맞아. 센서를 갖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다가 이 내가 최고의 이 대통령의 박수를 받지 않을 바에야 하고 싶은 거 하겠다. 네. 와, 그 약간 밀고 나가는 포스와 나에 대한 자신감, 당당함과 세상 속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오. 워낙 어렸을 때니까. 근데 그냥 내 그 자기 주장이 좀 강하다 보니까 자기 욕망이나 이런 걸 더 많이 좀 귀 기울이고 네. 그리고 눈치가 되게 빨랐어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되게 빨랐어요. 오. 상대방의 감정이나 이런 거를 되게 빨리 캐치했어요. 어렸을 네네. 때. 그러다 보니까 그 반응이 계속 시시각각 바뀌고 비교하고 뭐 하고 하면서 뭐가 잘못됐다는 걸 그냥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이제 시행착오를 계속 겪으면서 그 어렸을 때 한 번에 안 건 아니고요. 그 과정 속에서 그 어릴 때 어쨌든 앙케이트 노트에다가 그 썼던 디자이너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직진하셨네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그거를 이루신 거네요. 네. 이루시고 그걸로 사업도 하시고. 네. 와. 직업도 갖고 사업도 하고 했을 때 네네. 첫 직장에서 그때는 굉장히 박봉이었어요. 지금도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패션 쪽이 처음에 좀 네, 그쵸. 그게 굉장히 있죠. 거의 힘들고 맞아요. 야근도 많고 철야 근무도 많고 제가 처음 회사 들어갔을 때 철야 근무를 3일을 했거든요. 근데도 너무 뿌듯한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원하던 거를 이뤘으니까.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이렇게 누적되다 보니까 그게 되게 큰 행복이고 즐거움이라는 걸 인생에서 이제 느낀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원하는 거에 귀 기울이고 도전하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나아온 거죠. 와.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네. 어머니가 그 디자이너의 꿈을 얘기했을 때 발표했을 때 어떤 반응이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때는 별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애니까. 네, 네. 그렇게 그냥
어머니가 그냥 밀어주기로 네. 하신 거네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엄마도 또 자기 좀 주장이 강하셔서 서로가 계속 부딪혔는데 어느 순간 엄마가 좀 후회를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그냥 얘가 하고 싶은 대로 해줘야지라는 생각을 계속 이제 느끼시면서 계속 저를 서포트해 주신 거죠. 그러셨네요. 네. 디자이너가 되고 네. 사업을 시작하고는 어떠셨어요? 그때도 너무 좋았죠. 왜냐면은 늘 하고 싶었던 거고. 네. 근데 그때 또 하나 느낀 게, 흔히 덕업일치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렇죠. 옷을 너무 좋아했었기 때문에 패션 디자이너가 됐었고, 그 다음 또 사업까지 하게 됐는데, 참 신기한 게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으면 완전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스컴에서도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꿈을 찾아가라 근데 생각해보세요.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커피숍을 차리면 어떨까요? 힘든 거 다른 거 노동이 많죠. 시작되죠. 네, 커피를 좋아하는 것과 커피숍을 차리는 건 다른 일이에요. 그쵸. 내가 옷을 좋아하는 것과 디자이너가 되는 것, 또 디자이너 생활에서 내 패션 사업을 차리는 건 전혀 다른 거라는 거를 제가 그 시기를 통해 깨달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내가 싫어하는 일이 있다는 게 알게 된 거예요. 네.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일만 나는 할 줄 알았는데 들어가서 직접 보니까 그 이외의 기타는 정말 제가 다 하기 싫어하는 일들인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네네. 고객 상담해야 되지 뭘 해야 그쵸. 되지 세무 신고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게 다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람과 어떤 살면서 트러블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안정적인 사람이 또 있어요. 그쵸. 그 사람과 살면서 안정적일 수도 있지만 또 거기에서도 트러블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삶이 더 행복할까 생각하면 그냥 안정적인 사람과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트러블이 있는 삶이 더 내가 죽을 때 덜 후회되지 않을까. 영리하신 거 완전히 인정. 그러게요. 대단하십니다. 그런 깨달음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제 사업을 하고 막 실패도 해보고 여러 가지 도전하고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겠어요. 그 안에는 좌절도 있었고. 근데 그러면서 느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게 훨씬 훗날 두 눈을 감을 때 덜 후회되지 않을까. 맞네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뭐래도 맞아요. 그 고통의 과정 다 힘들어요. 있는데. 맞아요. 뭐래도 힘들어요. 공무원 안 힘들 것 같아요. 엄청 힘들어요. 사실 밖에서 보는 거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막상 경험하는 거하고는 정말 차이가 많죠. 맞아요. 그 어느 일이라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맞아요. 말씀대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에서 힘들겠다. 네. 멋진데요. 그렇게 이제 패션 일 하시면서 한 어느 정도 기간을 하셨던 거예요? 한 8년 정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친구랑 동업을 했었고, 네, 나중에 그 어렵다는 동업을. 네. 근데 그때 정말 잘했던 게 네. 서로 역할 분담을 했어요. 같이 하면은 부딪히니까 네. 저는 항상 뭘 해도 상호 보완되는 사람들과 함께 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같이 하는 사람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성격적으로는 부딪히지 않아요. 아니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유들유들한 것 같아요. 네. 내가 못하는 부분을 이 사람이 해주면 그거는 전적으로 저는 존중을 하고 오히려 존경심이 생기니까 네. 그 부분은 터치를 안 하게 되니까 실제 생활에서도 고마움이 항상 더 크지. 예, 이게 그래서 남자친구를 사귀어도 저는 상호보완적인 그래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예, 그래서 동업할 때도 사실 남자친구였고 그 같이 동업을 했는데 서로 역할 분담을 철저하게 나눴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터치하지 않기로. 그러셨구나. 진짜 스마트하신데. 그럼 그분은 어떤 성향이셨어요? 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으셨던 거예요? 저한테 다 잘 맞춰줬어요. 이거는 약간 근데 이해가 돼. 이해가 돼. 그게 중요했군요. 네네. 그러면 이해가 확 가네요. 그렇게
잘 맞춰주는 남자친구와 동업을 했다. 와, 진짜. 연애도 하고 동업도 하신 거네. 네. 아, 그러셨구나. 그러다가 그 8년 동안 계속 해오시면서 그 중간에 어떤 경험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많았죠. 8년 하고 마치게 된 어떤 계기도 그 사이에 뭐 경험들 속에 같이 있는 건가요? 네, 아니면 있었어요. 마치 제 인생을 180도 바꾼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직접 그때 사업도 하고 그 전에는 사진 모델 일도 했었고 뭐 연기도 하고 네. 했었으니까 제가 뭐 여기 오디오에는 안 나가겠지만 외모가 웬만큼 괜찮거든요. 몸매도 괜찮거든요. 와, 대단하시다 진짜. 그래서 네, 쇼핑은 이제 모델 일을 같이 했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외모가 자산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피부과에서 이제 관리를 받다가 의료 사고가 난 아이고. 거죠. 피부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 1년 동안 거의 대인 기피증에 우울증에 그러면서 그때 완전 혼자서 마스크를 1년 동안 쓰고 다녔거든요. 아니 도대체 어느 정도의 문제였길래? 레이저 시술을 했는데 네. 얼굴이 그 다음 날부터 퉁퉁 붓고 진물이 막 흘러내리고. 진짜 그러니까 피부가 되게 약한데 레이저를 이제 과다 조사를 한 거죠. 너무 세게 해가지고. 세포가 그러면서 무너졌구나. 네, 그러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내 인생 계획이 없었던 게 이제 벌어지고 제가 일을 못하니까 정신적으로 제가 무너지니까 마음이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동업하는 친구도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올스톱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를 계속 찍고 월세니 뭐니 관리비니 다 나가야 되는데 뭐 주변 직원이니 뭐 이런 다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때가 제가 딱 29살이었거든요. 굉장히 어린 나이였죠. 그랬네요. 네. 여기 사업하신 지 8년 되셨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 사업을 이어가는 아. 것까지 8년이고 네네. 그때가 한 5년 차인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진짜 빨리 사업을 시작하셨다. 네, 저는 회사를 다닌 지가 몇 개월 안 돼요. 그리고 그냥 그때서부터 회사를 다니면서도 뭘 봤냐면 내가 나중에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일본 유학을 갔다 와서 27살 때부터 사업을 계속 시작을 했는데 횟수로 따지면 이제 4, 5년 차였던 네네.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와, 정말 그냥 삶이 무너지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한 번도 계획에 없던 일이었고 그렇게 추락하는 걸 인생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올스톱되고 네네. 정말 자신만만했고 사실 교만했어요. 왜냐면 어린 나이에 원하는 게 다 어느 정도 착착착착 이뤄가고 네. 내 친구들은 사회에 완전 초년생으로 있는데 나는 늘 사장님 소리를 들어가면서 내 자가용 굴리고 막 골프 치러 다니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어깨에 뽕이 많이 들어갔었겠어요. 근데 정말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게 왜 인생의 3대 재앙 중에 하나가 초년의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실패를 한 거죠, 저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제가 글을 쓰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 네.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거고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은 많이 겸손해진 거고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굉장히 자신감이 뿜뿜이잖아요. 네네. 자신감과 교만은 한 끗 차이라서.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 만약에 내가 그냥 그게 재앙이라고만 생각했으면 지금 아마 계속 세상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소중한 제 자신을 죽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거 아니라는 거를 완전 지옥에 떨어진 느낌이었는데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제 삶을 돌아보고 생각을 하고 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그거를 이제 글로 풀어 쓰면서 이제 인생을 바라보고 그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이 모든 게 다 바뀐 거예요. 아까 사전에 우리 잠깐 인터뷰했을 때 그 처음에 글쓰기가 문자? 네. 문자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보통 네. 저도 지금 생각하면 네. 너무 웃기거든요. 제가 한 행동이. 근데 그때는 너무 진지했던 거죠. 제가 사실 그때 당시에 원래 책을 읽지 않았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읽는 책은 제일 많이 읽는 건 잡지책이었죠. 네. 당연하겠죠. 패션이 전공이었어요. 패션? 네. 근데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로 패션 잡지가 전공 서적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었지 뭐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책들은 많이 읽지 않았는데 네.
그 1년의 시간 동안 제가 가혹하게 저한테 했던 형벌이 뭐였냐면 책을 읽는 거였어요. 그래요? 네. 진짜 집에서 못 나가니까. 형벌이라는 표현이. 왜냐면 책을 좋아하거나 읽지 않는 사람인데. 근데 그게 그렇게 된 계기가 저는 지금도 사람의 인연을 함부로 좀 맺지 않는 이유가 사람은 사람한테 되게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럼요. 무의식 중에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게 인상 깊으면 언젠가 제가 그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거 굉장히 좋은 거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잡스 자서전이 있다가 네. 잡스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만난 사람 중에 장점이 보이면 그걸 그대로 카피해서 자기한테 장착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굉장히 좋은 자질을 갖고 계시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도둑이죠. 아니죠. 그거는 내화시키는 맞아요. 거니까요. 그거는 내가 소화하는 네. 능력이 좋은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함께 동업했던 친구 아버지가 되게 힘든 시기에 책을 한 벽면을 다 가득 채워서 내가 이거를 다 읽을 때쯤이면 상황이 이렇게 돼서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근데 와우. 그걸 듣고 되게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되게 힘든 시기가 딱 왔을 때 너무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거를 힘듦을 소화하기 위해서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뭐 유흥을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술을 못 먹어요. 만약에 제가 술을 먹을 줄 알았으면 술을 먹었을 거예요. 근데 또 담배도 못 펴요. 그러니까 담배도 아니었죠. 그렇다고 게임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고스톱 게임을 막 해봤어요. 근데 어느 날 밤새도록 제가 고스톱을 치고 있는 제 자신을 본 거예요. 핸드폰으로. 네. 뭔가 또 잘못됐다는 걸 느낀 거죠. 그러면서 그때 마음속에 귀 기울인 게 사람은 자기의 습관이 자기의 운명을 좌우한다라는 마음, 맞아요. 그 울림이 딱 깨달음 같은 게 올라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중독이 되면 난 게임 중독자가 되는 거고 술에 만약에 그걸로 내 슬픔을 잊으려고 하면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게 어쩌면은 내 삶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그때 그게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내 삶을 풀어내는 게 네. 어차피 내가 죽지 않을 거면 어차피 살아야 되는 거면 그러면서 그럼 뭘로 할까 하다가 그래 그때 그게 되게 멋있어 보였는데 책 읽는 게 그럼 나도 한번 책을 읽어볼까? 네. 그런데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남자친구한테 그때 너희 아버지가 읽으셨던 책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성공하는 7가지 뭐 법칙이라든지 그렇죠. 이만한 책들 막 정의라든지 막 이런 책들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 다 읽었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잊으려고. 네네. 네, 지금의 슬픔을 잊으려고 막 그렇게 하다가 제가 원래 모태신앙인데 다니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일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들만 막 그렇게 두꺼운 책들만 읽어 나가다가 성경책을 딱 운명처럼 잡게 된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개신교 성경책이 있었고 가톨릭 성경책이 있었는데 2권을 다 읽고 가톨릭 성경책 안에서 한 구절이 제 인생을 완전 바꿔놓는 거였어요. 근데 그 구절이 뭐였냐면 아무도 이것이 저것보다 나쁘다고 하지 마라.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좋게 드러나기 마련이다. 라는 글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지금 내가 이 상황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나쁜 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냥 나쁘다고 판단하는 내가 있을 뿐이지. 내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게 나쁜 거지. 어쩌면 그냥 일어나야 될 일이고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러면은 이게 어쩌면 나한테 나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계속 그거를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서 저 자신한테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고 하면서 이제 깨달아가는 거를 글로 쓰기 시작하는데 그걸 문자 메시지로 쓴 거예요. 누구한테? 제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한테. 진짜요? 네. 오. 발송을 하셨단 말씀이세요? 네. 써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까지 들어오기까지는 너무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너무 소중한 거야. 내가 깨달은 이게 지금 누군가는 나처럼 되게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말 못하고 그러면 내가 이걸 깨달은 거를 문자 메시지로 써서 보내면 누군가는 읽고 좀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왜냐하면 저한테 너무 소중하니까 누군가한테도 그게 전달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에 그 성경 구절이랑 같이 해서 전도는 아니지만 그거를 내 연락처 있는 사람한테 전부 다 보냈어요. 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한테는 스팸이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제가 또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나한테 아무리 소중해도 그게 모든 사람한테 소중하지 않을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쓰레기일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부처의 말씀과도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거를 그렇게 막 메시지를 보냈는데 누군가는 반응이 되게 좋고 누군가는 무관심하고 누군가는 차단을 해요. 그러면은 나는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내가 하는 일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어디에 기준을 맞추시겠어요? 내 맘이죠. 맞아요. 지맘의 법칙이라고. 중요한 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그렇다면 밀고 나가도 된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변함이 없는데 똑같은 동일한 메시지인데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냥 다른 거예요. 마치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닥쳐왔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 다른 것처럼. 그래서 그때서부터 좀 인문학이라든지 뭐 철학이라든지 종교라든지 그런 거에 또 관심이 많아지게 된 것 같아요. 제 마음을 다스리고 네. 감정은 인정하지만 생각을 바라보는 그 생각은 좀 바르게 하자는 생각을 좀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더더욱 이제 그때 되게 힘들었었는데 문자 메시지로 난 좋은 마음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건데 네. 안 좋은 반응이 일어날 때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내가 그 반응 하나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멈춘다면 그거는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라는 이제 깨달음이 온 거죠. 그렇다면은 이거를 좀 더 보편적인 언어로, 왜냐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색채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내 의도가 그렇지 않아도 종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걸 깨닫고, 그렇다면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언어로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게끔 이거를 선물을 줄 수 있을까 하면서 훈련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런치에도 합격을 하게 됐고, 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글을 쓰는 훈련을 계속한 거죠. 그러면 그 처음에 그 피부과 문제가 생기고 나서 브런치에 합격하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신 거예요? 브런치가 제가 기억하기에 2006년? 네, 저희가 그때 됐었거든요. 거의 초창기에. 완전 초창기. 네. 그리고 글도 그렇게 장문으로 써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저도 어떻게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붙여주셨는지 사실 지금도 4대 미스테리 중에 하나인데. 브런치가 그렇게나 됐군요. 네, 되게 오래됐어요. 와, 그것도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거의 초창기 멤버인데 네네. 그거에 비해서는 글을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도 저는 그거를 평생 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일처럼 느껴지거나 짐처럼 느껴지면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제가 늘 말했지만 하고 싶을 때 하려고 좀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브런치에 그렇게 작성을 하고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브런치를 하게 된 계기. 그러니까 네. 다 그 피부과 사건이 모두 다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 브런치를 시작하게 되신. 아니요, 그때는 해결된 거죠. 해결되고 2009년이 이미 그 피부과 사건이 일어났던 해고, 네. 2006년이 아니라 2016년. 제가 잘못 말했네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헷갈렸었어요. 네네네. 2016년. 2009년에 해결이 되고. 네, 2009년에 그 피부과 사건이 일어났고, 2010년, 1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글을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지를 뭐 하고 하기 시작했고, 그 후로 쭉 이어지다가 2016년에 이제 브런치를 만나서 거기에 본격적으로 장문을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셨고. 네. 와, 그러시구나. 글을 쓰시면서 내가 무언가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내 뜻이 있다, 이래가지고 쓰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 소통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러면서 기쁨도 크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제가 생각해도 저는 조금 다른 게,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반응을 이미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일일일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독자가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네네.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든 누르지 않든, 댓글을 악플을 달든 뭘 하든, 네. 상관없이 그냥 마이웨이. 네. 그렇게 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그래도 제일 보람되는 건 나는 내가 좋아서 내가 가치 있다고 느낀 거를 할 뿐인데, 그게 누군가한테 연결이 되어서 그분 인생에서도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는 댓글을 이렇게 다실 때, 아, 그때는 되게 뿌듯해요. 정말 큰 선물을 받는 느낌? 아, 네. 지금 그럼 글 쓰시면서 어떤 방향성이 잡히셨을 것 같아요. 2016년도부터 하셨으면 계속 해오시면서. 큰 맥락은 네. 딱 그거예요. 음. 자기답게 살자, 그냥. 아, 그거에 대한 글을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네. 딱 보면은 그냥 잡탕 같은 느낌이에요. 제 브런치는. 그렇구나. 이것도 썼다가 저것도 썼다가 한 맥을 그냥 잡고 쓰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다 던져 놓는데 네네. 그치만 그 안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엔 자기 자신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래야지만 타인도 똑같이 소중하게 사랑하고 그러면서 남들 눈치 보지 말고 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자. 그게 저한테는 주제인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네. 좀 전에 이렇게 해오시는데 지금 또 칼럼도 쓰신다고 네. 하셨었잖아요. 그 얘기도 좀 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 때 네. 이제 직업이 없어지면서 네. 아, 직업이? 네. 그 전에 그러면 패션을 그만두시고 나서 뭔가 또 다른 직업이 패션 있으셨던 사업을 거예요? 그만두시고 네. 다른 일을 하셨던 거예요? 패션 사업을 그만두고 나서도 이것저것 했었어요. 뭐 패션 MD도 해보고 자산관리도 해보고. 자산관리? 네, 그것도 또 재밌는 이야기인데 제가 인생이 좀 다이나믹해요. 근데 네. 그 일들을 했던 계기도 다 글이랑 연결. 그러니까 어머니랑 이제 상의를 할 때 작가는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지만 또 깊이 있는 글이 나오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라고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네네. 제가 그냥 마음이 이끄는 대로 다 해봤던 거예요. 근데 질문이 뭐였죠? 그 사이에 그런 일들을 네. 그렇게 이렇게 이것저것 하다가 그 아는 분이 그때 디퓨저 사업을 하셨는데 거기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 네. 웹 디자인이랑 그런 거를 디자인을 같이 하다가 거기가 이제 어려워지면서 그 코로나 해에 이제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은퇴가 된 거죠. 아, 그랬네요. 네, 자연스럽게 은퇴가 되면서 또 코로나 시기에 맞물리니까 구직 활동도 어려워지고 바깥 활동이 어려워지니까 집에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소녀 가장은 아니어서 운이 좋게 네. 네, 제가 뭐 당장 뭐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사실은 행복했었어요. 그 시기가. 왜냐면은 그냥 마음껏 내가 그냥 먹고 놀 수 있고 막 보고 책 읽고 글 쓰고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네네.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뭔가 좀 더 생산적인 게 없을까? 그냥 브런치에만 글 쓰는 게 약간 좀 어느 순간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마이뉴스라고 한 언론사에 네. 거기는 이제 온 국민은 시민 기자다라는 모토로 네. 할 수 있어서 거기에 이제 제가 예전에 그 디퓨저 그 회사를 다니기 전에 그 디퓨저 회사에서 그 체인점을 할 때 네. 제가 시간당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사장님이 저한테 거기서 책을 읽으면서 네가 4시간만 해라 해서 했었던 그 마트 근무가 제가 몰랐던 그 노동자들의 삶을 볼 수 있게 해줬던 거예요. 그때 왜 노동자들은 앉지 못할까? 나는 항상 앉아서 근무를 했는데 그분들은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되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의자 갖다 놓고 앉았었거든요. 근데 엄청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는 거예요. 같은 직원들끼리도 뭐라 해서 아니 노동법 보니까 앉아도 된다던데 왜 안 되냐.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언젠가 내가 이거를 글로 써서 사람들한테 좀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오마이뉴스가 이제 그 기사화된 곳이니까 네. 그거를 이제 쓴 거죠. 처음으로. 그래서 그거를 투고를 했더니 거기에서 바로 그걸 메인글로 올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지면서 그때 제가 글의 파급 효과 그리고 세상이 바뀌고 내 글이 단순히 브런치에서는 보는 사람만 보지만 기사가 되는 건 또 다른 얘기라는 거를 깨닫고 이거 그러면은 이걸로 한번 해볼까 하면서 기사도 써보고 이제 제가 사는 이야기를 칼럼식으로 이제 쓰면서 많은 정말 불특정 다수한테 브런치보다 더 큰
효과도 누리고 돈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아, 네. 그게 또 업이 돼 있기도 했네요. 네. 칼럼을 쓰시는 게. 맞아요. 그럼 지금 하시는 일은 그 오마이뉴스에 네. 칼럼을 쓰시는 거 네. 그거 하시면서 이제 글을 쓰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또 강연도 하고 강연도 하시고 네. 골프 칼럼도 쓰신다는 거는 네. 그것도 오마이뉴스에 쓰시는 네, 건가요? 그것도 오마이뉴스에 쓰지만 그걸 또 보시고 업체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또 업체랑 계약을 해서 거기에다가 또 쓰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사실 제가 계획한 건 아니고 네. 그 골프 칼럼을 쓰게 된 것도 또 코로나 시기에 네. 매우 심심했어요. 아, 진짜요? 네. 오. 매우 답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오마이뉴스에 막 올라가고 매번 메인에 막 내 글이 올라가고 처음엔 너무 신기했죠. 돈도 받고 막 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 또 다시 회의감이 오는 거예요. 늘 그렇잖아요. 슬럼프처럼. 그쵸, 그쵸. 잘하다가 이렇게. 그러는 시기에 뭔가 활동적인 거를 나가서 이제는 하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 근데 제한이 너무 많았는데 골프는 가능했어요. 네, 요번 그 코로나 시기에 골프 인구가 엄청나게 늘었었거든요. 맞아요. 그쵸. 그 이유가 가능했기 때문이거든요. 아. 네, 야외 활동이. 그래서 다시 이제 예전에 배우던 그 프로님한테 연락을 해서 그걸 배우다 보니까 깨닫는 게 또 막 있는 거예요. 영감이 막 오는 거야. 왜냐면 내가 즐거운 일을 하다 보니까 다시 또 글을 쓰고 싶은 이 욕망이 또 생기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가 제가 글럼프였기 때문에 네. 글이 한 글자도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쓰지 않고 뭐 하면서 놀면 내 인생이 재밌을까 하다가 이제 그거를 골프를 하고 골프를 통해서 또 깨달은 게 인생이랑 너무 닮았다 해서 그거를 이제 써서 다시 또 오마이뉴스에 기고를 했는데 소위 대박이 터진 거죠. 왜냐면은 즉 한참 이제 골프 인구들이 많아지고 흔히 말하는 골린이들이 많아졌는데 그걸 네.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재 기사로 나가고 상도 받고 그렇게 됐었어요. 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나가면서 무언가 일이 진짜 하나씩 둘씩 다 풀려나가네요. 네, 맞아요. 글도 쓰시게 되셨고 네, 그 글로 뭔가 내 정체성도 찾고 맞아요. 지금 앞으로 혹시 또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의 계획은 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신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계획을 세우는 인간을 보면 어쭈 인간 주제에 계획을 세워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봤었는데 어디서 봤죠? 그걸 봤는데. 네. 네. 근데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인생이 재밌는 게 사실 두려운 이유와 재밌는 이유가 같거든요. 예측할 수 없다예요. 그래서 물론 내 계획은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거기에서 잘못되어도 그 나름대로의 행복은 있다라는 주의가 있어서 지금은 생각이 조금 바뀐 게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스텝 바이 스텝.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글을 쓸 수 있고 이번 연도에 내 계획은 이제 그 골프 칼럼 쓰던 거를 책으로 내는 거 엮어서 책 한 권을 딱 내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걸 끝나놓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 지금 현재는 그겁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단기로 그 골프 책이 나올 네. 어떤 계획은 있으시네요. 네. 뭐 장기 계획은 위대한 작가. 아, 진짜요? 세계적인 작가. 우와. 근데 마음 안에 늘 그 마음이 있어요. 나는 언젠가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겠네?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생각이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허언증 같기도 한데 근데 그 확신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확신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이은영님을 지금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있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제 글 쓰시고 칼럼도 하시고 그러면서 브런치 안에서 또 지금 활동하시는 거잖아요. 팀라이트. 네, 팀라이트. 팀라이트 안에서는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거기에서 또 글을 쓰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레터라고 해서 네. 매주 금요일마다 독자들한테 레터 발송을 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함께 모인 작가님들의 글을 추려서 2분 정도 해서 거기 결에 맞게 제가 네. 이제 지금 라디오 방송하시는 것처럼 네. 글로 풀어 쓰는 거죠. 그래서 그 글을 소개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오, 그러시구나. 큰일 하고 계시네요. 네. 그 안에서 또 소개해드리고 네. 그거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많은 작가들 팀라이트 작가들 중에
선택하고 편집해서 보기 좋게 먹기 좋게 해가지고 딱 내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 역할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소중한 MD 일을. 하시고 하셨던 네. 그런 그 경험들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그랬으면 너무 드네요. 좋았을 텐데. 처음은 언제나 서툴다고. 저는 제가 돋보이는 일이 더 익숙하지 남을 돋보이게 하는 일이 더 익숙하지는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를 계속 깨달아요. 그리고 삶에서도 내가 돋보이는 게 좋지 항상 이렇게 센터 욕심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그냥 나의 하나의 매력도라고 생각하고 요즘에는 네네. 받아들이고 있는데 글을 쓰면서 다른 작가님들의 글이 돋보이게 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저는 그게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네요. 네, 제 성격은 사실 맞지는 않아요, 잘. 네, 그렇지만 내가 이것도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난 또 다양한 분야에서 글을 쓰는 훈련이 되니까 결국엔 맞아요. 나한테 이로운 거니까 지금은 그렇죠. 계속 배워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 마인드, 긍정 마인드와 할 수 있다는 걸로 행하시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되게 매력 있고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셨는데, 마지막으로 글 쓰고 싶은 분들한테 남기고 싶은 메시지 같은 거 있을까요? 글 쓰고 싶으신 분들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진짜 실질적으로 돈 때문에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진짜 저처럼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생산적인 일을 위해서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중요한 거는 단순히 이 글을 써서 내가 성공하고 싶다라는 걸 목표로 두시면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처음에는. 왜냐면은 이건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글을 쓰실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을 쓰면서 나를 쓴다. 나를 마주하는 거. 네. 그래서 그걸 솔직하게 뭐 남한테 공개하든 공개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자기 검열을 되게 심하게 하잖아요. 맞아요. 일기를 쓰면서도 조차 누가 볼까 봐 거짓말을 쓰는데 조금 더 진실하게 자기를 내어놓고 하다 보면은 더 자기를 좀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그 글을 만약에 공개했을 때 반드시 그 글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질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그 글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사랑하는 분도 계셔요. 네. 그럴 때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실 때는 조금 더 용기를 갖고 나를 어딘가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꿋꿋하게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말씀까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얘기 나누시면서 어떤 혹시 느낌이었냐고요? 네네. 질문은 미리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질문지를 드리고 네. 이야기를 하시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그걸 미리 다 이렇게 알아서 풀어주신 그런 느낌 진짜 술술술술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함께 하신 이 방송 또 나갔을 때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네. 두 분이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제가 더 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워낙 갖고 계신 게 재료가 많으셨어가지고. 경험보셔서 제가 맞아요. 또 리크루팅을 할 수밖에 없는 네. 다음에 그 많은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네. 그런 걸 하나씩 풀어주시면 또 사회생활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맞아. 지금 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기회 되면 좀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